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라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힘들게 이렇게 내장 기관을 다 드러내주고 있는 친구를 모셔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경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신경계 중에서도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은 그렇죠, 뇌와 척수인데요. 이 척수가 우리 신체 중에서 어디까지 뻗어나와 있는지 보여주고 싶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보여줄게요. 여기 바로 뇌가 있고요. 척수는 지금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의 뒤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좀 넣어가지고 선생님이 자, 이렇게 뒤로 돌렸더니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죠. 자, 보면은 위에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이는 게 지금 소뇌예요. 소뇌이고 지금 뇌 여기 끝에서부터 쭉 뻗어나오는 게 얘가 바로 척수이거든요. 이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게 바로 척추뼈입니다.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 척추뼈, 우리 친구들 감자탕 먹을 때 그때 나오는 뼈, 그게 바로 척추뼈입니다. 돼지 척추뼈예요. 그래서 척추뼈가 온전하게 나오는 감자탕 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자세히 관찰하면 거기 약간 이렇게 동그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게 보여요. 거기에 바로 척수가 지나가는 겁니다. 이 척수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척추뼈로 둘러싸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오고 있는데 아마 우리 친구들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순식간에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을 거니까 집중해서 보세요. 자, 이렇게. 자, 봤죠? 아우, 힘들다. 보니까 거의 엉덩이까지 척수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쵸? 그만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발끝에 뜨거운 거나 또는 뾰족한 게 찔렸으면 정말 반자동적으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서 발을 떼게 되잖아요. 만약에 발끝에서부터 뇌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려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근데 바로 척수에서부터 무조건 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순간에 우리 몸을 보호하는 행동이 나온다. 무조건 반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까지 우리 친구들이 오늘 이 척수를 보면서 이해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항상성 유지에 관련되어 있는 호르몬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친구 선생님이 계속 동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호르몬을 분비하는 부분이 우리 신체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좀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어서 오늘 이 친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학습 목표 살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호르몬의 특징과 종류에 따른 기능을 설명할 수 있다. 호르몬이 무엇인지, 호르몬의 특징과 함께 어디에서 분비되고 그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수업 시작할게요. 자, 뇌 분비샘에서 만들어져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하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다르다. 이게 바로 호르몬입니다. 호르몬은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항상성 무엇이 있죠?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되는 거? 그쵸? 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액의 농도 있습니다. 자, 이거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뇌 중에서 항상성에 관련되어 있는 것, 체온과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 어디였죠? 맞아요. 간내가 바로 항상성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중추가 되는데요. 바로 간내에서도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호르몬 여기 보면 뇌분비샘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특정 세포나 기관으로 신호를 전달한다. 이 뇌분비샘이 어디인지, 얘가 무엇이길래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인지 이것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몸의 분비샘은요, 바깥쪽으로 분비되는 외분비샘과 안쪽으로 분비되는 내분비샘으로 나뉘게 됩니다.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요. 그래서 분비관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액이 나가는 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분비샘의 예는 땀샘, 침샘, 소화샘이 있는데요. 자, 땀 바깥쪽으로 분비되죠? 침 바깥쪽. 선생님 소화는 뭐예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먹고 그게 식도 따라서 위, 그 다음에 소장, 대장, 항문을 통해서 노폐물은 배출이 되잖아요. 그쵸? 자,
입을 벌리고 만약에 그러긴 힘들지만 항문도 이렇게 딱 열어놓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거의 바깥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소화계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은 우리가 몸 바깥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화에 관련되어 있는 소화액을 분비하는 소화샘 또한 외분비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이 세포 하나하나가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외분비 세포예요. 그다음에 외분비 세포에서 액이 나오게 되면요. 그 액들이 모여서 이 통로를 따라서 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분비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분비 세포에서 액이 나오면 분비관을 통해서 나간다. 이러한 외분비샘에는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땀샘, 침샘, 소화샘이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또 중요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샘인 내분비샘 볼게요. 얘는 분비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내분비샘의 종류에는 뇌하수체나 갑상샘, 그리고 뭐 이자 등이 있습니다. 내분비샘은 좀 이따가 선생님이랑 더 자세히 들여다볼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그림 볼게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바로 내분비 세포가 되는데요. 내분비 세포에서 액이 나오게 되면 지금 이게 그물처럼 보이는 거 있죠. 이게 바로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으로 바로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혈관 안에는 무엇이 돌아다니죠? 그쵸. 바로 혈액을 따라서 호르몬이 돌아다니게 되는 거예요. 이 혈관은 너무너무나 편리한 것이 우리 온몸에 혈액이 돌아다니지 않는 곳이 없지요. 그래서 호르몬을 우리 몸 전체 각 부위에다가 어디 전달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무료 셔틀버스가 되는 거예요. 셔틀버스이다 혈관 자체가. 그러니까 혈액에다가 바로 분비를 해서 호르몬이 자기가 역할을 해야 되는 곳까지 딜리버리가 되는 거죠. 배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분비샘 중에서도 내분비샘 무엇인지 좀 이해가 되었죠? 그러면 호르몬의 특징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호르몬이 생성되는 곳은 어디이다? 그렇죠. 내분비샘이다. 몸 안쪽으로 분비되는 샘입니다. 얘를 운반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렇죠. 혈액을 통해서. 그 다음에 작용하는 것은 우리가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에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어떤 호르몬이 예를 들어서 간에서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간까지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혈액을 따라 움직이면서 지나가는 기관마다 퉁퉁 다 건드려오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호르몬은요, 열쇠, 자물쇠처럼 본인이 딱 이렇게 열쇠가 맞아가지고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 세포나 그걸 우리가 타겟이 되는 세포, 그래서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혈관을 따라 혈액을 따라 돌아다니다가 자기랑 코드가 맞는 그런 기관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착 달라붙어가지고 본인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그 호르몬이 아무데나 이렇게 역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포나 기관에서만 작동을 한다. 그래서 기질특이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선 호르몬의 특징 중에 하나 기질특이성 잘 기억을 하고요. 계속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호르몬은요, 소량으로 생리 조절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신 이 소량보다도 더 적게 분비가 되면 결핍증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조금이라도 많이 분비되면 과다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호르몬 분비가 정말 많이 분비되면 좀 줄어드는 쪽으로, 적게 분비가 되면 다시 많이 분비되는 쪽으로 이렇게 조절이 돼요. 그 다음에 호르몬의 특징은 신경보다 반응 속도가 느리다. 대신 혈액을 통해서 우리 온몸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작용 범위는 넓어요. 그 다음에 지속 시간이 깁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특이성이 없습니다. 자, 이 부분 설명하자면
우리 당뇨병 들어봤나요, 여러분? 오줌을 통해서 포도당이 나오는 병이 당뇨병인데 이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이 병에 걸려요. 인슐린은 호르몬 종류 중에 하나인데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은 이 인슐린을 추가로 이렇게 투여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인슐린을 투여받을 때 개나 돼지, 소 여기에서 뽑은 인슐린을 우리 몸에 투여를 하더라도 종특이성 부작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호르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개, 돼지, 소 이런 척추동물에서 뽑은 인슐린을 우리 몸에 투여하더라도 부작용이 없다. 즉 종특이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이 이런 종에서부터 척추동물에서부터 인슐린을 뽑으려 그러면 굉장히 적은 양이 나오겠죠. 그리고 값도 비싸고 그래서 좀 당뇨병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은 유전자 재조합 기술로 인해서 좀 더 예전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인슐린을 투여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호르몬의 특징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얘가 타깃이 되는 그 세포나 기관에서만 작용을 한다. 기지특이성.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양으로 조절이 되지만 얘가 그것보다도 더 적게 분비되면 결핍증, 많이 분비되면 과다증에 걸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죠? 신경보다 좀 느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했던 게 종특이성이 없다. 어떤 동물 사이에? 척추 동물 사이에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각의 뇌 분비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내분비샘에는요, 여기 간뇌 아래 이렇게 똑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간뇌 그때 구조 설명했을 때 이 위에 있는 부분은 시상, 아래 부분은 시상 하부,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을 뇌하수체라고 했거든. 뇌하수체. 바로 이 뇌하수체가 내분비샘 중에 하나입니다. 뇌하수체. 그 다음에 목에 나비넥타이처럼 있는 조직이 있어요. 이게 바로 갑상샘이에요. 그 다음에 콩팥 위쪽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 이거 우리 부신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 우리 소화기 했을 때 이자 많이 나왔었죠. 이자. 그 다음에 밑에는 생식기예요. 자, 이것보다 더 많은 뇌분비샘들이 있지만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이자, 생식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뇌하수체를 먼저 보면요. 선생님이 호르몬을 앞으로 이렇게 대문자 H로 나타낼게요. 자, 첫 번째는 생장호르몬이에요. 생장호르몬이 뇌하수체에서 분비가 됩니다. 얘는 뼈라든지 또는 단백질의 합성을 촉진해요. 즉 생장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되겠죠. 근데 이 생장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된다 그러면 거인증이 되거나 거인증에 걸리거나 또는 우리 몸의 말단 부분이 커지는 말단 비대증에 걸립니다. 그리고 얘가 결핍되게 되면은 반대로 소인증에 걸려요. 그러니까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인증, 말단비대증, 소인증은 선생님이 잠시 뒤에 사진으로 보여줄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갑상샘, 그리고 생식샘 자극 호르몬입니다. 자극 호르몬. 얘는 내분비샘 중에서 갑상샘과 생식샘을 자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극을 통해서 어떤 호르몬이 먼저 나오는지 살펴볼게요. 자,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나옵니다. 티록신. 티록신의 역할은 세포 호흡 또는 화학 반응을 촉진시켜요. 세포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촉진이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런 티록신이 너무 과대하게 분비가 된다. 그러면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려요. 자, 갑상샘 기능이 너무 과부하 걸렸다라는 거예요. 항진증. 그러면 어떤 증세들이 나타나냐면 우선 보세요. 세포 호흡이 촉진된대요. 에너지를 더 많이 태우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많이 태우기 위해서 맥박이 빨라집니다. 산소 공급이 필요하니까 심장박동이 되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체중이 좀 줄어들어요. 그럼 선생님 다이어트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갑상샘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눈이 돌출되게 됩니다. 눈이 돌출이 돼요. 그 다음에 약간 감정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겠죠. 자, 이번에는 반대로 결핍이 되면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려요.
그래서 저하증에 걸리면 위하고는 반대. 그러니까 좀 체온이 쉽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거나 또는 체중이 올라가요. 그리고 행동과 말이 느려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갑상샘, 이 티록신 분비되는 거에는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피로를 많이 느끼거나 그런 친구들은 요오드가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미역국이라든지 이런 거 엄마한테 끓여달라 그래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갑상샘에서는 티록신이 분비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 그랬잖아. 생식샘. 여기 생식기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식기 중에서는 맨 처음에 에스트로겐. 그다음에 아래는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은 난자 형성에 관여가 되고요. 즉 여성의 2차 성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정자 형성 그리고 남성의 2차 성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즉 이 뇌하수체에서 갑상샘과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야지 티록신 또는 에스트로겐,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촉진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계속해서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세 번째 호르몬 볼게요. 자, 세 번째는요. 항이뇨 호르몬이에요. 항이뇨 호르몬. 얘는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를 촉진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콩팥 오줌 만드는 곳이잖아요. 콩팥에서의 수분 재흡수를 촉진한대요. 즉 우리 몸으로 수분을 더 많이 흡수시켜서 오줌 양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름 보면 항, 얘가 안티거든요. 안티. 이뇨, 오줌 만드는 것을 안티한다. 오줌을 적게 만드는 호르몬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콩팥의 수분 재흡수가 촉진되면 촉진될수록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수분량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신 볼게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바로 에피네프린이에요. 에피네프린. 이거 다른 말로 아드레날린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친구들? 아드레날린? 자, 이 에피네프린은요, 혈당량을 높이고 혈압 그리고 심장박동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자 볼게요. 이자 되게 중요한데요. 이자에서는 혈당량을 높이거나 혈당량을 낮추는 그런 호르몬이 동시에 분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이자 한 군데에서 나와요. 이 호르몬이 이런 거 우리가 기량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나오는 거 길항작용. 자, 우선 혈당량을 높이는 것은 글루카곤입니다. 글루카곤. 그 다음에 혈당량을 낮추는 게 바로 인슐린이에요. 그래서 혈당량이 낮춰지지 않으면 그러면 걸리는 병이 당뇨병이 되는 거죠. 당뇨병. 자,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이거 어떤 색깔로 해볼까? 보라색으로 해볼게요. 이 이자에서 나오는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타겟인 기관이 바로 간이에요. 간. 간이 이렇게 있으면 간에서는요 우리 포도당을 다당류 형태인 글리코젠으로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요.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저장을 해놓으면 혈액 중에 돌아다니는 포도당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쵸? 그게 바로 뭐예요? 이렇게 혈당량을 낮추는 인슐린이에요. 반대로 간에 있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쪼개서 혈액으로 돌아내게 하면은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글루카곤입니다. 선생님 반대로 이렇게 했네요. 자, 그래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거, 혈당량을 높이는 거는 글루카곤. 그 다음에 혈당량을 낮추는 거는 인슐린.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뇌 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그 호르몬의 기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거인증, 말단, 비대증, 소인증 사진으로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바로 보여줄게요. 자, 이겁니다. 거인증으로 여전히 성장 중인 키 233cm 청소년. 바로 여기 이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청소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거. 성장 호르몬이 과다 분비되었기 때문에 지금 왼쪽 이 여기에 보이는 이 여성도 너무 크죠. 그래서 요 바로 거인증이고요. 그 다음에는 외소증 보겠습니다. 이거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작아가지고. 그래서 보면 키 거의 그 의자 정도 키 그게 외소증이고요. 그 다음에 말단 비대증. 얘는 이마나 입술이 두꺼워지고 턱이 커지거나 손발이 굵어지는 우리 몸의 끝부분에 있는 그런 말단에 있는 신체 부위들이 커지는 것인데요. 지금 보면 이거 지금 같은 사람 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말단 비대증에 걸려가지고 손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이게 비포예요. 얘가 전이고 얘가 후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이 얼굴이었는데 말단 비대증에 걸리고 나서는 지금 코가 굉장히 커진 거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술도 굉장히 두터워졌죠. 그리고 이마가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눈매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미묘하게. 그래서 말단 비대증 이런 것들은 다 성장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 그 뇌 분비샘 어디에 위치하는지 우리 이 친구 내장기관을 통해서 오늘 확인해 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우선 맨 처음에 봤던 뇌 분비샘 무엇이었죠?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바로 뇌에 어디에 있다? 간내의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 뇌를 이렇게 보면요. 자, 가장 큰 부분이 대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긴 지금 소뇌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간내 부분인데요. 간내 중에서도 위는 시상, 밑에는 시상하부, 그 다음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목젖처럼. 바로 이 부분이 뇌하수체입니다. 이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세 가지 얘기했어요. 무엇?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생장 호르몬, 그 다음에 갑상샘이라든지 생식샘 자극 호르몬,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항인용 호르몬. 이거 잘 기억하고요. 각각의 기능.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왔던 게 갑상샘이거든요. 갑상샘이 바로 여기예요. 이 나비넥타이처럼 보이는 거 우리 목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티록신을 분비해서 체온을 높이거나 세포 호흡을 증진시킨다. 이게 만약에 많이 분비되면은 어떻게 갑상샘 기능 항진증, 적게 분비되면은 갑상샘 기능 저하증에 걸린다. 잘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나온 부분이 부신이랑 그 다음에 이자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이 내장기관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친구가 등장한 김에 우리 내장기관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폐이고요. 폐 안쪽에 지금 심장이 있겠죠. 그 다음에 밑에 되게 크게 보이는 게 이게 간이에요. 간은 우리 내장기관 중에서도 되게 크거든요. 물론 소장, 대장 빼고요. 근데 이 간이 이렇게 큰 이유는 우리 몸에서 너무나 다양한 일을 다 간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하는 일이냐 물어보는 거의 대부분의 그 수능 문제 질문에는 간이 답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간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포도당을 다당류 형태인 글리코젠으로 저장 또는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게 간에서 일어난다 그랬었죠. 자, 간이고 이 밑에 보이는 게 위고요. 그 다음에 소장, 대장이 있는데 요거 지금 다 이전 선생님이 드러내보도록 할게요. 간부터. 자, 간 빼고요. 간 뺐어. 그 다음에 위 빼고요. 그 다음에 이 소장, 대장까지 다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 대장까지. 자, 보면은 요 안쪽에 이렇게 드러난 부분 얘가 바로 이자입니다. 이자에서는 서로 반대 작용을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누구랑? 글루카곤과 그 다음에 인슐린. 인슐린은 혈당량을 낮추는데 얘가 적게 분비되면은 그쵸, 당뇨병에 걸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얘를 이제 마지막으로 떼어내면 이제 콩팥이 드디어 나왔어요. 그러니까 콩팥이 우리 몸 가장 안쪽에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콩팥 위에 있는 요게 바로 부신인데요. 부신에서 분비되는 게 그쵸, 에피네프린 또는 아드레날린이라고도 합니다. 이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 혈당량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심장박동 빨라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당량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떨 때 이런 게 필요할까요? 우리가 급격하게 에너지를 써야 될 때. 급격하게 에너지를 써야 될 때는 뭔가에 도망치거나 또는 우리가 과격하게 갑자기 막 100m, 500m 이런 달리기를 할 때 에너지가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때는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확 올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거 뭐다? 위기 상황에서 도망칠 때,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몸이 대처할 때 자극이 되는 거. 교감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 얘는 교감신경에 의해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되겠어요. 신경, 호르몬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나갔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다음 시간에는 항상성 조절 과정을 하게 될 텐데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교감신경, 그 다음에 지금 분비되는 호르몬, 아드레날린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몸을 항상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둘이 호르몬과 신경이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다음 시간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오늘도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